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시 풍속 중에서 명절이 아닌 날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명절이 뭐였죠? 명절. 양기가 왕성한 날. 그럼 숫자는 홀수가 양이죠. 짝수는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중국은 9월 9일이지만 음력으로 그때는 우리는 춥기 때문에 8월 15일로 당겨진 거죠. 당연히 100년 전까지는 모든 날짜를 따질 때는 음력으로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력으로 1월 1일은 새로 만들어진 설날이기 때문에 신정이라고 하고, 음력으로 1월 1일은 구정이죠.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이 모든 세계 문화의 표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을 없애고 전부 양력을 썼는데, 조선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에게도 이 미개한 것들아, 양력이 맞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신정을, 양력 1월 1일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신정은 일본 설이고 구정이 우리의 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는 풍속, 이것이 셋이 풍속이죠. 그런데 명절이 아닌 때도 셋이 풍속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대보름 1월 1일이죠. 백중, 그리고 동지, 동지가 언제죠? 11월이죠. 음력 11월. 이때가 가장 해가 짧은 때, 즉 음이 강하고 양이 약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동짓날 세시풍속이 있었고, 그 다음 섣달 금음날, 즉 설날 하루 전에, 섣달은 12월이죠. 음력 12월, 금음은 마지막 날입니다. 음력으로는 한 달이 29일이거나 30일이죠. 그래서 12월 30일, 이 날이 섣달 금음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상사를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할 때, 일상은 평범한 날들이죠. 보통의 날들, 즉 평범한 날들에 일어나는 일들. 일사자입니다. 사물에서 사이죠. 사물에서 그 사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판사, 검사라고 할 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조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라고 할 때는 요 일사자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서민의식이 대두가 되면서, 즉 우리도 평민들, 상민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자각이죠. 김홍도가 그 당시에 상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풍속에 관한 그림, 그것이 풍속화입니다. 이것을 그렸는데, 이 김홍도의 풍속화를 중심으로 그 당시 조선시대의 일상사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시 풍속 중에서 명절이 아닌 때를 다룹니다. 세시 풍속에서 세는 해란 뜻이죠. 1년. 그래서 왕은 천세, 황제는 만세. 그래서 만년 동안 영원하라, 그런 뜻이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의 독립이여 만년 동안 영원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처음에 하는 절이 새배죠. 배는 절배자예요. 그럼 새시는 1년 중에서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지내는 것, 행위, 이것이 세시 풍속인데 이 세시 풍속은 기본적으로 농사, 먹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농사를 중심으로 세시 풍속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벼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는 집단 협업을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라는 의식이죠. 우리는 남이 아니다 라는 것.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 울타리, 우리.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집단주의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친구와 나와 엄마가 같습니까? 친구와 내가 아빠가 같습니까? 아니죠. 영어로 얘기하면 my mother is man. 우리는 한민족은 늘 우리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것이 집단주의예요. 이런 집단주의가 형성된 이유는 벼농사에서부터 오는 특성이다. 왜? 공동체,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라든가 두레가 발달한 것이죠. 밀농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벼농사 지역에서. 그런데 이것과 전체주의는 달라요. 일본으로 대표되는 이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라고 하면 일본, 군국주의, 히틀러의 나치, 그 다음 스탈린의 독재 이런 것들이 다 전체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다르다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표현은 바로 벼농사 지역의 특색인데 특히나 한반도에서는 우리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성은 집단주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 이 세시풍속에는 뭐니 해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마다의 계절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지만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얘기하죠. 네,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그 다음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월 대보름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사 내용인데 정월 대보름날 하는 행사 내용을 알리는 거죠. 뭐가 있느냐?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윷놀이. 이걸 한자로 어렵게 얘기한다고 척사대회 이렇게 쓰는데 척은 던지다는 뜻이고 사는 윷입니다. 윷놀이예요. 그냥 윷놀이 대회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유식한 척하면서 쓰지도 않는 척사대회 이런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집 태우기를 합니다. 자, 달집 태우기 뭐냐?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지금 여기서는 그 위에 나무를 다시 꽂았죠? 이건 아마 신이 내려올 때 나무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단군 신화에서도 신단수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것은 신이 내려오는 길이란 뜻이라고 보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이렇게 개인마다 자기 소원을 적은 종이에 적어가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불을 붙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달집 태우기입니다. 그러면 이 제일 위에 이것이 어디로 쓰러지느냐? 즉, 요 위에도 불이 붙었잖아요. 화죠. 화는 양기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이 풍년이 들고 반대쪽은 흉년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달집 태우기예요. 물론 어디든 간에 양쪽에 풍년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점을 칠 때는 어느 쪽으로 쓰러졌느냐는 걸 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줄다리기도 비슷합니다.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볏짚으로, 벼농사 지역이니까 벼가 매우 중요하죠. 볏짚으로 이렇게 꼬아서 굉장히 굵은 줄을 만들고 그 다음 양쪽에 또다시 줄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말고 곧싸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곧싸움. 예. 이것이 줄다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긴 쪽에 풍년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보름 때 하는 행사가 뭐냐? 지신밟기를 합니다. 땅속에 들어있는 나쁜 기운을 눌러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전통놀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정월 대보름 날에는 원래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원래는 무엇을 했느냐? 당산굿을 먼저 했습니다. 굿이냐 제냐 하는 차이는 굿은 무당이 주관을 하는 것이고 제는 제사 지내듯이 유교식으로 하는 방식이 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유교적 성향이 강한 곳은 당산제를 지냈고 주술적인 성향이 강할 때는 당산굿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쥐불놀이는 뭐냐? 이것은 논두렁, 밭두렁에 농사 짓는 곳에 농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역시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충해, 그 벌레의 알들을 태워 없애는 것인데 이게 큰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쥐불놀이입니다. 어쨌든 이런 행위들은 다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곡밥을 먹습니다. 5가지 곡식 뭐냐? 찹쌀, 기장, 찰수수, 검정콩, 붉은팥이죠. 왜 이 오곡밥을 먹느냐? 옛날에는 겨울에 채소를 먹기 힘들죠. 냉장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봄이 되면 그 피부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짐이 피고. 일단 곱게 잘 간직해뒀던 이걸 가지고 이제 힘을 내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밥을 지었던 거죠. 그러면서 부럼을 먹습니다. 자, 부럼은 뭐냐? 견과류가 호두, 밤, 땅콩 이런 게 딱딱하죠, 껍데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딱딱할 견자를 써서 견과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족하면 피부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부스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스럼을 부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럼 깨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먹고 나서는 다리 밟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를 밟는데 이 다리와 동음 이의 어가 사람의 다리죠. 그래서 다리를 밟으면 다리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밟으면 자기의 다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런 소원을 빌면서 걷는 것이 다리 밟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7일, 이 7월 7일은
백중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많아요. 누구는 백종이라고도 하고 백종 또는 망혼일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쓰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중은 중생입니다. 이 불쌍한 중생아라고 얘기할 때 그 중생의 어원은 즘생이었어요. 즘생. 그 즘생이 한쪽으로는 짐승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중자지만 모든 동물 이것을 중이라고 했던 겁니다. 중생. 그래서 중생이라고 할 때는 그 절에서 그 영혼을 위로할 때 그 종을 치는 이유는 모든 중생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은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이다. 인간도 짐승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도교에서는 하늘에 있는 벼슬아치가 신관이 1년에 3번 인간의 선악을 살핀대요. 그래서 1월 1일 날 살피고 7월 15일 날 살피고 10월 15일 날 3번을 살피는데 그날 두 번째 날 살피는 두 번째 날을 백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 하는데 이 우란분절은 죽은 조상의 혼을 위로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도교와 불교가 서로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교와 다른 종교가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면 서로 넘나들면서 상호 영향을 받죠.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란분절은 뭐냐? 이것은 그 목련존자라고 있는데 목련존자. 존은 존경스럽다는 뜻이죠. 그래서 존자는 존경받는 불제자가 불도를 닦는 제자가 존자인데 그중에 목련존자가 있었어요. 이 목련존자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그 지나가는 행인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 주시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목련을 위해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물 걱정이 전혀 없는 나라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물이 깨끗합니다. 탈이 안 나요. 하지만 이 인도라든가 동남아는 습한 날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먹으면 탈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따로 마실 물은 따로 보관했죠. 그 물을 아들을 위해서 했던 물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목이 타가지고 물 좀 주시오 했더니 거절했다.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목련은 자기 어머니가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목련존자를 그린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이 정신적 에너지 이것을 후광이라고 하죠. 뒤에서 빛나는 것, 후광. 그래서 후광을 입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목련존자는 부처에게 자기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가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내줘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이야기는 뭐냐? 설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다양한 갈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워낙 악독한 여인이라 같이 이제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극락으로 올 때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따라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만 천국으로 가겠다고 그 자기 발을 뿌리쳐갖고 지옥으로 도로 떨어지게 했대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자비를 베푸지 않는 그 악독함 때문에 다시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런 종류의 설화도 있는 겁니다. 하여간 설화는 굉장히 그 내용이 다양해요. 어쨌든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제 퍼지면서 태국이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는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자, 기독교로 얘기하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극락. 왕생. 왕은 갈 왕자입니다. 왕심리, 심리를 더 가시오. 그래서 극락으로 가서 사는 것. 이것이 극락왕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몇 달씩 또는 1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이 됩니다. 왜?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 보통 몇 달씩만 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인데 그 이유는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해서고 그 배경은 바로 목련존자 이야기다. 이 백종날 많은 무리와 모든 짐승, 인간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이런 짐승들에게도 그리고 불제자인 스님에게 음식과 과일, 향을 피우는 거죠. 의복으로 공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에게 공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개나 고양이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보통은 하죠. 공양을 하는데 자, 공양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도 공양이에요. 그 다음 승려들이 식사하는 것도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일반 가정에서 부모를 웃어른을 섬기는 것도 부모 공양처럼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심청전 아시죠? 공양미 300석. 이때 미는 쌀이죠. 쌀을 바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부처에게. 그래서 부처에게 바치는 쌀이란 뜻입니다. 공양미 300석. 한 석은 2가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쌀이죠. 그래서 이 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상인들에게 자기를 300석에 팔죠. 그래서 공양미 300석 이런 제목으로도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당수가 어디 있다고 보느냐? 황해도 장산곳 그 앞바다가 매우 물이 험하대요. 파도가 세고 그리고 소용들이 치는 곳이 있답니다. 소용들이 치는 곳. 그럼 배가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당수에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고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태국이나 동남아에서는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일적으로 중요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초파일 날, 파일은 8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는 8일이 3번 있죠? 8일, 18일, 28일. 그래서 처음 8일. 그래서 초파일입니다. 그럼 8일을 가리키는데 그럼 몇 월이냐? 4월 8일이죠. 4월 8일이 뭡니까? 석가탄신일이죠. 그래서 초파일 전후에서 이 어린애들이 일시적으로 중이 되는 경험을 우리나라에서 며칠간만 합니다. 어린 중을 동자, 어린아이죠. 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것은 탁발을 하는 그림인데 탁발이라는 건 뭐냐? 이 발이라고 하는 게 발이라고 합니다. 발이 또는 바리떼라고 하는데 즉
스님이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 발이입니다. 한자로는 발우라고 하죠. 그래서 승려들의 식사를 발우공양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순우리말로는 발이라고 하고. 그럼 어떤 게 발이냐?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릇이 발이입니다. 그러면 탁발은 뭐냐? 탁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루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그래서 와서 이게 뭐죠? 목탁이죠.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하십시오라고 탁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쌀이나 곡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탁발하는 광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백중이 아니라 백종이라고도 쓰는데 이때 뭐냐? 종은 자 왼쪽이 뭐죠? 벼화자입니다. 거듭중자예요. 그래서 이쪽이 뜻입니다. 이게 음이고 중에서 종으로 음이 바뀌죠. 그래서 백종이라는 건 뭐냐? 이 종이 종자니까 100가지 과일과 씨앗 이것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100가지 종류의 과일과 씨앗이라서 백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망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양기는 하늘로 올라가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혼이라고 합니다. 혼. 그럼 음기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어서 남는 것은 혼과 백입니다. 혼백. 근데 그 혼은 신령스럽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혼. 이 도교에서는 7월 7일에 죽은 혼이 돌아오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란 분절과 맥이 통하죠. 그러면 이 백종날은 뭘 하는 날이냐? 자, 벼농사는 농사를 짓는데 매우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밑자는 손이 88번 가기 때문에 88 그래서 쌀 밑자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벌 김매기 잡초가 엄청 생기죠. 그래서 계속 김매기를 해야 됩니다. 틈나면 김매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김이 뭡니까? 잡초란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김 아니에요. 이 김은 잡초란 뜻입니다. 매다라는 것은 뽑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김매기는 잡초를 뽑는 게 김매기예요. 그럼 처음 하는 것이 뭡니까? 초벌. 두 번째 하는 건 재벌. 세 번째 하는 건 세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벌, 두 벌, 세 벌. 이렇게 세는 단위입니다. 세벌 김매기 후 얼마나 이 머슴들은 일이 힘들겠어요. 술과 음식으로 이 머슴의 수고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중을 머슴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머슴들에게 술과 음식으로 백중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백중날에는 논두렁 보러 안 간다 그러는 겁니다. 이날은 먹고 마시고 쉬는 날이에요. 논두렁을 보러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하러 간다는 거죠? 가지 않는다. 그 다음 동지입니다. 자, 음력으로 언제가 겨울이죠? 10, 11, 12. 첫 달은 맹. 그래서 음력 10월은 맹동. 11월은 중동. 12월은 개동이에요. 그럼 10월, 11월, 12월이 겨울이면 가장 중간이 가장 춥겠죠? 그래서 한겨울입니다.
한은 크다란 뜻도 있지만 중간이란 뜻도 있어요. 중간. 그래서 한밤중 언제입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야행성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그러면 8시에는 잘 테니까, 저녁 8시는 잘 테니까. 그럼 언제가 한밤중이에요? 밤 12시죠. 그래서 밤 12시가 한밤중입니다. 그것이 12지로 따지면 삼경입니다. 삼경. 자정이죠. 그래서 자정, 삼경이 한밤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력 11월이 가장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한겨울입니다. 그럼 한겨울이라는 얘기는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예요. 그럼 추위라고 하는 건 음이죠. 음기가 아주 센 겁니다. 그럼 음기를 이기는 건 뭐죠? 양기죠. 양기. 그러면 양을 대표하는 게 뭐냐?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의 특징이 뭡니까? 피가 도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은 바로 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이 강한 이때 붉은색이 나는 곡식으로 죽을 써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팥죽이죠. 그래서 동짓날은 팥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 팥죽을, 이 팥을 한자로는 적두라고 그래요. 콩 종류인데 두부죠? 콩, 두부. 콩은 크기 때문에 대두라고 합니다. 근데 팥은 붉은색이죠. 그래서 적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즉 음을 이기는 것은 바로 생명력, 피죠. 그래서 음을 이기는 것은 양이고 색깔로는 흙을 이기는 것은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 아시죠? 부적. 자, 부적은 바탕색이 뭐예요? 누런색이죠. 왜? 토는 우주의 중심이니까. 토의 색깔은 황토입니다. 황토, 누런색. 이건 너무 색깔이 밝네요. 원래는 누런색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를 의미하는 이 누런색의 바탕에 자, 음을 이기는 것, 나쁜 기운을 이기는 건 붉은색이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씁니다. 자, 뭐라고 썼나 볼까요? 칙령. 칙령이 뭡니까? 임금의 명령입니다. 급히, 여율령, 법대로 법을 집행해라. 아주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추상 같은 엄중함이죠. 이것이 바로 부적입니다. 이 주변의 글자들은 그 티벳 글자를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나타내요. 이런 것을 부적이라고 한다. 자, 황색은 토, 우주의 중심이고 붉은색은 벽사다. 벽은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사는 사악한 기운, 즉 나쁜 기운을 쫓아낼 때 붉은색을 쓴다. 지금 이것은 베트남 국기입니다. 자, 왜 가운데 별이 들어갔을까요? 왜 노란색일까요? 바로 베트남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붉은색은 혁명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미군이 강압적으로 남북으로 잘라놨죠. 그 다음, 이 중국집에 가면 가끔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붉은 바탕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쓴 거냐? 초재 진보예요. 재물을 부르고 초대하다. 보물을 나아간다. 즉 보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네 개의 글자를 하나로 합한 겁니다. 어떻게? 자, 요게 부를 초자예요. 초. 그 다음 요것이 재물제자입니다. 재.
요것이 나아갈 진자예요. 그리고 요것과 요것이 보험을 붙잡니다. 그래서 초재진보, 즉 재물을 부르고 보화가 들어온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자 되세요. 그런 뜻이죠. 이것을 한 글자로 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 바탕에 노란색을 쓰면서 이러한 글귀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팥죽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새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이 고명이죠. 고명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네, 고명은 모양과 맛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음식은 첫째가 뭡니까? 냄새를 맡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색깔을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냄새만 맡을 뿐이지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과일이나 이런 걸 위를 깎아 놓죠? 왜? 사과 배의 맛을 느끼게, 향을 느끼게 그 한쪽을 깎아 놓는 겁니다. 왜? 귀신은 향을 맡는 것으로. 어쨌든 고명이라는 건 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를 들면 노란 지단을 만들 때 노란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국수 같은 경우 위에다 얹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고명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고명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아야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들 둘 뭐 이런 식이고, 아니면 자녀가 한 명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보통 형제 자매가 옛날에는 한타스였어요. 12. 그 중에 돌 되기 전에 서너 명은 죽고, 그러면 이제 남은 자식들이 뭐 7명, 8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다 아들인데 딸만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형제 중에 딸이 하나일 때 그 딸을 고명딸이라고 부릅니다. 고명딸. 자, 이것은 뭐냐? 이것은 중국에서 결혼할 때 이렇게 모자와 옷을 붉은색을 입죠. 그것은 바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나쁜 기운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붉은색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보면 건물의 경우도 지붕은 검은색이지만 나머지는 붉은색을 칠해요. 다 이게 붉은색으로 음기를, 나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의 예는 중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그 축하객들이 이렇게 봉투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주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888위안을 한답니다. 왜? 8이 이 8팔자가 부자할 때 부자가 음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셋이라는 것은 천지인, 온 우주를 의미하죠.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 찾아 구만리보다 엄마 찾아 삼만리가 훨씬 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3은 끝을 의미하니까, 완벽함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888위안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붉은 봉투를 중국에서는 홍파오라고 합니다. 붉은 봉투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옛날에도 그 세배하면 이 붉은 봉투에다가 세뱃돈을 담아서 줬다고 그래요. 홍파오. 여기에 빠졌는데, 이것은 이제 동전으로 만든 것인데 초재진보라고 썼죠. 초재진보.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8개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동전을 갖고 다니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복이 들어온다, 재물이 들어온다, 그런 의미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섣달 금음날에는, 섣달이 언제라고요? 음력 12월. 금음날 30일이라고 그랬죠? 이때가 작은 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1년에 한 번은 꼭 세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또는 바쁜 일 때문에 세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날 반드시 세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작은 설이라고 하는데, 이 작다가 아치라고 하는 음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아치설. 아치는 강아지, 망아지 할 때 아지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제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고 하는 까치와 연결이 되면서 아지설이 까치설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요 날을 까치설이라고 하죠.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하는 노래, 그겁니다. 묵은 세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날 12월 30일 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 이날 잠을 안 자려고 매우 애를 썼는데 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형 누나들이 그랬죠. 잠자면 눈썹 샌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눈썹이 허연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밀가루를 발라둔 거죠. 자, 이날 해야 되는 게 뭐냐? 마당에 채를 걸어야 합니다. 채. 채가 뭡니까? 채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덩어리나 또는 물을 빼기 위해서 채를 여기다 쭉 부으면 물긴 빠져나가죠. 예. 그것이 채입니다. 채를 마당에다 걸어놔요. 왜? 그 귀신이 들어와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다가 이 구멍을 하나하나 다 샌답니다. 그럼 아무리 귀신이라도 이 많은 구멍을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이제 닭이 울면 사라진다는 거죠. 자, 닭이 꼭 귀하고 울어요. 그러면 뭐죠? 해가 뜬다는 뜻이죠. 그래서 닭은 양을 상징합니다. 가장 먼저 양을 불러오는 것. 그러면 양이 나타나면 음은 아무리 막강한 음도 즉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면 이 귀신이 사라져야 되니까 결국 뭡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낸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죠? 예,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까치가 갑자기 깍깍거리는 소리 나서 보니까 커다란 구렁이가 그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사실은 그 까치 둥지에는 알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래갖고 이제 그 나그네가 그 구렁이를 이제 죽이고 까치를 구해줬다. 그래서 이제 한참 길을 가는데 밤이 됐겠죠. 길을 가다가 인가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멀리 불빛이 보이길래 찾아갔더니 어떤 여자가 이제 혼자 있는데, 그래갖고 하룻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녁까지 얻어먹고 잠을 자는데 그런 얘기. 그래갖고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까 갑자기 무거운 뭔가 이렇게 꽉 누르는 느낌이 있어서 깨보니까 그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양반을 칭칭 동요가 감은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면서 하는 얘기가, 낮에 죽은 건 내 남편이다. 내 원수를 갚겠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렁이가 그 양반의 몸을 풀고서 급히 도망가잖아요. 아무리 막강한 음도 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제 그 양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상하네, 아직 종이 칠 시간이 아닌데 하고 새벽이 돼서 나가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절에 까치가 한 마리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 까치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렁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머리로 종을 들이받은 거죠. 그래서 땡 소리가 나니까 땡 소리가 종이 울린다는 것은 곧 해가 뜬다, 새벽이 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렁이를 쫓아냈다. 그게 은혜 갚은 까치의 음양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상사입니다. 이 일상사를 다반사라고도 하는데 다는 차죠. 반은 밥입니다. 그래서 흰밥을 뭐라 그래요? 백반. 중국에서는 보통 섞어서 먹습니다. 밥을 섞어서 먹는데 이렇게 흰밥에다 반찬이 나오는 것 그랬을 때 백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국집을 무슨 반점 그러죠. 홍콩 반점. 이게 반자입니다. 거꾸로 반자 먹을 시기예요. 그래서 밥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 같이 흔한 일. 그래서 다반사다라는 이야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 그림들은 김홍도에 풍속합니다. 김홍도는 정조 때, 이 정조는 상업 자본이 형성되는 시기였죠. 이때 평민의식, 우리도 인간이다 또는 서민정신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 판소리, 탈춤, 풍속화, 그래서 고대소설 이런 것들이 문예 부흥기에 해당돼요. 문예 부흥기를 이태리어로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부흥기, 다시 살아나다. 그 중에 김홍도는 정조 때 그 왕실에 속한 그 미술 이쪽이 화원인데 그 당시에 정조 때 화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인 계급쯤으로 보면 됩니다. 중인. 바로 이런 풍속화를 그렸다는 이야기는 바로 평민의식, 서민의식의 등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요 그림, 이게 이제 춘경인데 봄춘자, 밭경자입니다. 봄에 자 지금 쟁기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갖고 봄에 밭을 일구는 거죠.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항상 이 뿌리가 있는 쪽은 이미 양분을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 이 위쪽에 양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깊이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위에 있던 지표면에 있던 양분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이게 쟁기죠. 쟁기. 자 쟁기처럼 보입니까? 이게 보습이에요. 자 쟁기 이게 보습. 그리고 양쪽에 막대가 있어갖고 손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모방자예요. 요 글자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모방자. 그러니까 모라고 하는 것은 쟁기를 땅에다 받고 이대하면 한쪽 방향으로 쭉 나가잖아요. 이게 모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사이면 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설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다. 모설이. 모는 종이 한자로 방한지라고 하죠. 방향, 방위 다 이 방자를 씁니다. 쟁기에서부터 유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쟁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자 알아야 되는 낱말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를 힘을 받을 수 있게 끈으로 잇는 이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소는 절대로 이 멍에를 없앨 수가 없어요. 농사일을 안 할 때 주인이 이 멍에를 벗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란 뜻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출생의 멍에를 멍이라고 얘기하면 벗어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홍길동은 천민으로 태어났잖아요. 벗어날 수 없죠.
천민이란 멍에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멍에. 그 다음 쟁기라고 할 때는 이 전체가 쟁기입니다. 쟁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가 이렇게 입을 씌우는 걸 부리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을 부리라고 합니다. 부리. 새의 경우에 날카로울 때는 주둥이라고 하죠. 또는 약간 뭉툭하면 아가리라고 합니다. 부리. 어쨌든 부리는 약간 튀어나온 게 부리다. 그래서 그 입을 씌우는 망이기 때문에 부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보습이고 여기 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야죠. 그 다음에 요 뒤에 흙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이것을 볕이라고 하는데 볕이 뭐냐면 벼슬은 볕의 사투리입니다. 벼슬 한 자리 했네. 이 벼슬은 무슨 뜻을 지녀요? 원래는 닭의 벼슬이지만 이렇게 세워진 것, 위풍당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볕에서 벼슬아치란 말이 생긴 겁니다. 관리를 가리킵니다. 벼슬을 한 자리 했다. 벼슬은 볕의 사투리라고 그랬는데 사투리는 한자로는 방언입니다.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 고유어로는 사투리. 한자어로는 방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습은 땅을 갈아엎죠. 그래서 산 모양의 쇠가 보습인데 보습이라고 하면 개혁, 혁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김홍도의 경우에는 틀린 그림 찾기를 많이 했답니다. 지금 이게 쇠스랑이잖아요. 그 당시 조선에서는 3발짜리 쇠스랑만 썼대요. 4발짜리가 없는데도 4발짜리를 그려놓고 숨은 그림 찾기죠. 지금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멍에는 있는데 멍에에서 힘을 받으려면 이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줄이 없어요. 이런 게 김홍도 나름대로의 위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 중에 보면 이게 점심인데 점심 먹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멍석에다 음식을 갖고 와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는 밥은 먹을 때 혼자 상을 차려놓고 먹습니다. 개다리 소반에 함께 이렇게 큰 식탁에다 놓고 둘러앉아서 먹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개인의 상으로 밥을 먹습니다. 물론 상민들이기 때문에 평민들이기 때문에 개인상이 없죠. 하지만 이제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왕도 자기 밥상이 있고 밑에 있는 높은 신하들도 다 자기 개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독상을 해요. 조선시대 때는 3촌 이내일 때만 같은 상에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도 다 개인의 상으로 잔치를 치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에는 이럴 때 아이들도 같이 데려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의 잔치집에 그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경우가 흔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아이들, 땔감을 해오는 아이들이죠. 땔감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고누놀이를 하죠. 고누놀이 지금도 하죠. 이쪽에 있는 자기들은 누가 먼저 빨리 이쪽으로 옮기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벼타작을 하는 그림입니다. 타작. 타는 두드리다는 뜻이에요. 타자, 타수, 타율. 자, 이렇게 바닥에 대고서 쳐댑니다. 딱딱한 돌 이런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타작이란 말도 생기는 거죠. 매로 때릴 때 매타작. 그 다음 이
세도 정치가 점점 심해지면서 매간매직을 하고 가렴 주구가 심해지죠. 그래갖고 그전에는 병작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0가마를 생산하면 지주에게 5가마를 주고 자기들이 5가마를 가졌는데, 이게 뒤로 가면서 점점 쥐어짜니까 먹을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7대3, 지주가 7을 가져가고 정말 1년 내에 일하는 사람들이 3밖에 못 가져가는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모자 쓴 거 보면 학생이란 뜻이에요.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글 공부하는 유생이다. 이런 모자 썼어요.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울에는, 여름에도 일을 하지만 겨울에 여자들은 길쌈을 하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가만히 짝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서는 양반이 70%가 넘어가면서 이 반상제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려운 살림에도 또 자식은 또 글 공부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어려운 살림에도 자기 아이는 여전히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과거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거의 가망성이 없는 이야기죠. 희망 고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반 쪽에서는 뭘 했느냐? 자, 서당, 자기 아이만큼은 글 공부시켜서 과거에 합격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매관매직으로 됩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다 미리 짜고서 지들끼리 해먹었어요. 조선 후기에는. 그랬는데, 자, 서당입니다. 자, 훈육, 때려서 가르치는 거죠. 옛날에는 폭력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훈장이죠. 지금 아이가 돌아앉아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보통 숙제는, 숙이 뭡니까? 자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해와야 할 과제, 이게 숙제입니다. 보통 옛날에는 외우는 걸 시켰어요. 암송. 그래서 이제 돌아앉아가지고 그 몇 줄부터 몇 줄까지 외워봐라 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못 외우면 이제 회초리로 때리는 거죠. 그랬는데 친구의 괴로움은 나의 즐거움,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었죠. 다들 맞는 걸 보고, 맞고 우는 걸 보고 다들 재밌어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표정 보세요. 비밀스럽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예, 답이 이거야 이거 하고, 둘은 친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물론 들리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자, 갓을 쓴 아이가 있습니다. 갓을 쓴 아이. 요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사람이 점점 귀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은 부모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손자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1살,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꼬마 신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보통 11살, 12살에 결혼을 시키는데 보통 여자들은 16, 17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아기 키우듯이 남편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소박을 맞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풍속, 생활상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자, 머리에 쓴 것들이 보면 유생들이죠. 글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이제 글과 그림, 서화를 보고서 이제 서로 품평을 하는 거예요. 감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그린 거고. 자, 무관이 되려면 계속 이 사람은 별감인 것 같아요.
급제를 한 사람이겠죠. 장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좀 그 무예의 조예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관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김홍도의 풍속화였습니다. 자, 김홍도의 풍속화죠. 확대한 것입니다. 아기 신랑, 그 다음 다들 좋다고 재밌어하고 좋아했는데 절친, 입으로 손을 가리고 훈장한테 안 들리게 살짝 알려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아이들은 도포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보면 도포를 입은 거 보면 양반집 아이들 같아요. 세력이 있는. 근데 이쪽은 도포를 입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도포나 겨울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양반의 품격인데 당연히 이런 옷은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몰락한 양반들 자녀들일 겁니다. 이쪽은 도포를 입고 있는데 이쪽은 그냥 그 위, 아래만 입고 있잖아요. 몰락한 양반들일 겁니다. 자, 훈장의 표정. 그런데 김홍도의 그림은 원형 구도를 썼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이 아이죠. 그래갖고 시선이 이쪽으로 모이도록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림은 풍속화나 민화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 그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숙제라는 건 숙제를 못 해와서 이제 맞는 건데 왜 숙제냐? 밤에 집에 가서 잘숙자예요. 잘숙. 보통은 암송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서당은 뭐냐? 초등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과정이 있어요. 사립과정은 서원입니다. 자, 원이라는 게 뭐죠? 자고 먹는 것이 가능한 것이 숙식이 가능한 것이 원이죠. 그래서 절을 뭐라고도 합니까? 사원. 왜? 고려 때는 절이 그 교통요지 중심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먹고 젓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원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숭유억불이 되죠. 그러면서 절들이 전부 산으로 쫓겨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절은 원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려 때는 원이었다. 사원. 그리고 또 하나가 향교가 있습니다. 서원은 사립대학이라면 향교는 공립대학이에요. 그럼 공립이 있으면 공립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세운 거라 그랬죠? 시도에서 세운 거. 공립인데 국립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국립은 성균관이죠. 지금도 성균관대학교 있죠. 그래서 서원과 향교와 성균관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것은 도산서원입니다. 이황이 세운 것인데 도산서원이에요. 자, 이분이 이황이죠. 이황. 그리고 이것이 도산서원의 사진입니다. 사실은 원래 있던 곳에서 지금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 서원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냐? 자, 이렇게 대성전이라고 있고
자, 부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한 커다란 영웅, 그래서 대웅입니다. 근데 공자는 대단한 성인, 그래서 대성입니다. 그래서 대성전이 보통 있고 보통 가장 위에 있어요. 이쪽이 동쪽에 있는 숙소, 그래서 동제, 서제죠. 서제. 그리고 이쪽은 서쪽에 있는 공부방, 그래서 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제가 있고 서제가 있어요. 그럼 동은 해가 뜨는 곳이죠. 양기가 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제는 선배들이 기거하는 곳이고 상급생, 서제는 하급생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중요한 것은 서고죠. 서고. 그래서 이것은 도산서원에 있는 광명실이라고 해요. 광명실. 광명실. 자, 그 조미 먹으면 안 되죠. 책은. 조미 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땅에서부터 띄워놨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통풍을 시켜야 됩니다. 도산서원 이야기다. 그럼 보통 무슨 일들을 하고 살았느냐? 일상과 직업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물이죠. 우물가예요. 앞을 풀어헤친 남정네가 그 물 한 모금 주시오 하니까 지금 머리를 틀었다는 얘기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유부녀. 남녀가 유별하죠. 그러니까 물은 주지만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 주막. 주는 술주죠. 술주. 막은 임시로 천으로 가린 곳이 막입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얘기하죠. 장막. 그 다음에 연극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막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막과 막 사이를 막간이라고 합니다. 막간에. 지금 주모가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술 따르고 뭐 어쩌고 이런. 보통 이런 주막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밤에 자고 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그네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그 나그네들이 다 한 방에서 자야 돼요. 그러면 운목은 누가 차지하느냐? 양반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상민이 차지하는 겁니다. 만약 양반이 둘이면 서로 직책을 따져가지고 누가 더 높은 애를 따져가지고 더 아랫목을 차지하는 거죠. 이 주막이 지금 뭡니까? 모텔로 바뀐 거죠. 모텔. 이것은 빨래터. 여자들이 빨래하고 머리 감고 빛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자, 갓을 썼으니까 양반이겠죠. 부채로 쪽팔리는지 부채로 지금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풍속화는 인간의 본성을 아주 몇 짧은 하나의 컷으로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실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것이 옷감을 짜는 과정이죠. 그래서 옷감 짜는 것을 길쌈이라고 합니다. 길쌈. 그 다음에 이것은 신행. 신은 새롭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을 가던 또는 신부가 신랑 집을 가던 다 신행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3일 뒤에 보통 신행을 가죠. 이것은 춤을 추는 아이, 그래서 무동입니다. 지금 이것이 삼현육각이죠. 삼현육각. 현, 아쟁 같은 경우는 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뿔, 피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각 해서 그냥 이런 것도 다 각으로 칩니다. 삼현육각. 춤추는 아이, 춤추는 동, 아이동. 이것은 담배 썰기죠. 담배 썰기. 담배 썰기. 담배는 타바코에서 담바고가 됐다가 담배로 정착한 외래어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말이 된
토착화된 낱말이 담배입니다. 빵도 그렇죠. 빵은 포르투갈 말이에요. 가방 일본어죠. 많이 섞여 있습니다. 담배 썰기고 이게 작두입니다. 작두로 담배를 잎을 써는 거예요. 이것은 대장간. 지금 풀무지를 아이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망치로 내려치는 겁니다. 풀무. 원래는 불무였어요. 그것이 지금은 풀무로 바뀐 겁니다. 풀무원. 이것은 편자받기. 편자는 말발굽이에요. 오래 달리다 보면 이게 이제 이 발 너무 많이 달리면 왔다 갔다 하면 이 발굽이 갈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찢어져서 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밑에다 쇠를 박는 겁니다. 쇠징을 박는 거예요. 편자받기. 그 다음 기와 이기. 기와를 이다. 이다라는 건 머리에 올려놓는 거죠. 이기다. 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와 이기예요. 이제 새로 기와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진흙이 보이죠? 진흙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기와를 놔야 됩니다. 왜? 단열을 위해서. 여름에 뜨겁잖아요. 겨울에 춥고. 그래서 사실 지붕의 무게는 기와는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진흙의 무게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이 크면 지붕의 무게를 어떻게 분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행상이죠. 자, 등짐을 지고 무겁고 큰 거. 이건 한자로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죠. 보. 머리에 이고 이것을 한자로 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부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기억해야 해요. 보부상, 부부가 행상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고기잡이인데 이것은 죽방염입니다. 왜 죽이냐?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꽂아서 방지해요. 고기가 도망가는 걸 막는 거죠. 렴이라고 하는 것은 발입니다. 발처럼 쭉 들인 것. 고기를 잡는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명절이 아닌 세시풍속과 일상사를 했는데 그 죽방염 같은 경우는 조류와 해류를 이용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해류입니다. 자, 조류와 해류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조류는 밀물과 썰물이 조류입니다. 밀물을 한자어로는 만조라고 그래요. 가득 찬 조류. 썰물은 간조라고 합니다. 빠진 조류. 그래서 지리 시간에 조석 간만의 차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아침에는 저녁에는 간조와 만조가 든다. 그러니까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2번 반복되죠. 이 현상을 아침과 저녁에 간만이다. 조석 간만이다. 그럼 차이가 크면 어떻게 되느냐? 뻘이 발달해요. 뻘. 그 뻘이 발달하면 당연히 수산자원이 많죠. 조개류라든가 낙지, 문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는 바로 해산물의 보물창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류는 밀물과 썰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해류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것을 해류라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한글 창제와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한 과학의 발달과 국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을 훨씬 넘었네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중간에 자를 수 없음을 이해하시죠?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